나는 늘 그렇듯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장갑과 앞치마, 걸레를 챙겼다. 파출부 경력만 벌써 14년. 남의 집 먼지를 닦고 화장실을 문지르고 바닥을 반짝이게 닦는 게 내일이자 일상이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나는 이 일을 내 이름처럼 정직하게 해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단골 고깃집 청소를 마치고 나오려던 찰나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야, 너 진짜 대박 기회 잡았다. 우리 고객 중 한 분이 청소해줄 사람 찾는데 집이 좀 크다. 근데 하루 일당은 내가 받던 것보다 2배야. 솔깃했다. 파출부 일이란 게 허리 부러지게 일해도 남는 게 많지 않다. 그래서 흔쾌히 승낙했고 며칠 뒤 나는 서울 근교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성처럼 생긴 대저택 앞에 서 있었다. 하얀 담장 너머로 고요하고 오래된 정원이 보였고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땐 잠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마치 외국 영화에 나올 법한 실내 인테리어와 고풍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그 중앙에 앉아 나를 바라보던 작은 체구의 노부인. 어서 와요. 나는 루스예요. 유대인이에요. 불편하면 말해요. 그 순간은 몰랐다. 이 하루가, 이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단지 청소 하나 잘했을 뿐인데 그 끝이 억만장자라니. 첫날 나는 거실 창틀을 닫고 있었다. 오래된 창문이라 나무 프레임엔 먼지가 꽤나 쌓여 있었고 햇빛은 그 먼지 사이로 어지럽게 스며들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낯선 향기와 함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배고프지 않아요? 나 무화과 잼을 좀 만들었는데 토스트랑 같이 먹어요. 처음엔 사양했다. 청소하러 온 사람에게 식사를 권하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녀는 고집스러웠다. 결국 나는 거실 한쪽 햇살이 들이치는 원형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다. 잼은 달지 않았고 특이하게도 라벤더 향이 섞여 있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20살에 처음 배운 레시피야.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계속 만들어. 그날 이후 루스는 종종 작은 간식이나 차를 내주며 내게 말을 붙였다. 그녀의 말씨는 조용하고 단정했지만 어떤 고독이 묻어나는 듯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청소를 마무리하려고 할 즈음이었다. 혹시 안 바쁘면 오늘 저녁 함께 해줄래요? 안식일이라 혼자 먹기 싫어요. 루스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들의 전통이 뭔지는 잘 몰랐다. 그날 그녀는 흰 식탁보를 깔고 촛불 2개를 켜고 작은 잔에 와인을 따랐다. 이건 축복의 잔이에요. 샤bat 샬롬. 낯설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히브리어 기도를 읊었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식사 중간 루스가 물었다. 당신은 누군가와 식탁을 같이 나누는 게 익숙한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래됐어요. 아이들도 다 커서 흩어졌고 남편은 헤어진 지 오래고요. 그녀는 조용히 내 손등을 쓰다듬었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맛있어도 공허해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조금 더 늦게 집을 나서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루스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오래된 피아노를 발견했다. 덮개를 열자 먼지가 풀썩 날렸다. 건반엔 시간의 흔적이 가득했고
반쯤 열린 악보는 바흐였다. 저 피아노 쳐도 돼요? 쳐요. 오래 안 울린 소리도 들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어릴 때 배운 피아노 실력으로 조심스럽게 아리랑을 연주했다. 루스는 멀찍이 서 듣다가 어느 순간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이 노래 슬프면서도 아름답네요. 당신 고향 노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 자신이 20살 무렵 독일에서 전쟁을 피해 떠나왔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난 그때 가족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음악도 말도 한동안 다 미웠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슬픔이 나의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리랑이 내 가슴을 울리네요. 그날 이후 루스는 날 청소부가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민정 씨,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루스와 지낸 지 한 달쯤 됐을 무렵이었다. 나는 문득 그녀가 주방의 한쪽 벽을 오래 바라보는 모습을 본 적이 떠올랐다. 그리고 거실 한켠 아무 장식도 없이 허전하게 남겨진 선반도. 그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이 집에도 외로운 구석이 있는 듯 보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루스와 나눈 대화 몇 가지를 떠올리며 유대인의 전통과 풍습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메주자머주저, 하바달라 양초 다윗의 별 장식, 샤바 테이블 세팅. 모르는 말 투성이었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그녀의 삶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나는 작은 선물처럼 하나하나 준비했다. 현관문 옆엔 작은 은장 메주자를 걸었고 주방 선반 위엔 다윗의 별이 새겨진 유리촛대를 놓았다. 거실 한쪽에는 하바달라 양초와 향료 상자, 그리고 그녀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무화과나무 그림도 액자에 넣어 조심스럽게 세워두었다. 그리고 안식일 저녁을 위해 순백색 린넨과 은쟁반, 포도주잔 2개도 준비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그녀가 깨닫길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루스는 평소처럼 2층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현관 옆에 걸린 메주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눈길은 이내 주방으로, 거실로 천천히 옮겨졌다. 그녀는 두 손을 입에 가져다 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민정 씨가 한 거예요? 나는 머쓱하게 웃었다.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혹시 불편하면 바로 치울게요. 루스는 잠시 숨을 고르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아준 거예요. 민정 씨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기억해줬다는 게 나한테는 너무너무 큰 선물이에요. 그녀의 눈가엔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고마워요. 당신이 이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루스는 내가 집에 오는 날이면 늘 작은 꽃을 준비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고 우리 둘 사이엔 언어를 초월한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루스의 집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슬리퍼를 갈아 신고 그녀가 좋아하는 민트티를 준비하고 어깨에 담요를 살짝 얹어주는 것이 익숙해졌다. 루스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내게 말을 건넸다. 민정 씨, 오늘은 무슨 생각하면서 왔어요? 버스 안에서요? 루스 선생님은 어떤 청춘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요. 그러면 루스는 웃으며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루스 레벤슈타인은 1947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계 난민으로 전쟁의 상처를 안고 미국 사회의 가장자리에 정착했다. 가난했지만 교육열은 뜨거웠고 루스는 브루클린 공립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며 성장했다.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독서량과 논리력으로 주목받았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한다. 그녀는 역사학과 유대학을 전공했지만 학문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박사 과정을 마친 뒤 미국 내 유대 공동체의 자산 운용 방식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 유대계 자산가 및 변호사들과 협력하며 비영리 재단 및 자산 신탁 컨설팅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에는 드물었던 여성 자산 전략가로서 루스는 철저한 분석과 윤리적 투명성을 앞세워 빠르게 이름을 알렸다. 1980년대 초 그녀는 남편 데이비드와 함께 유대문화재단을 설립했고 이 재단은 미국 내 유대인 교육기관과 도서관, 연구소에 막대한 기부와 투자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단순한 기부에 그치지 않고 그녀는 투자 수익을 기반으로 재단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했다. 부동산, 에너지, 헬스케어, 그리고 후에는 IT, 스타트업까지 그녀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수익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 루스는 미국 상위 0.01%의 개인 자산가 중 하나가 되었고 수십 개의 비상장 회사와 신탁 펀드의 주요 투자자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항상 검소했고 미디어를 멀리했으며 부는 책임을 수반하는 자율이라 여겼다. 남편 데이비드가 60대 초반에 암으로 사망한 이후 루스는 갑작스레 삶의 중심을 잃었다. 이미 학문적 업적도 자산도 사회적 명성도 모두 이룬 뒤였기에 그녀는 더 이상 미국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그 즈음 그녀가 지원하던 유대문화 해외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유대 문화의 흔적을 연구하는 소규모 팀이 한국과의 학술 교류를 시도하고 있었고 루스는 그들의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엔 단기 체류 목적이었다. 하지만 2003년 그녀는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저택을 매입하고 거처로 삼으면서 정식으로 한국에 정착했다. 그 집은 70년대 외교관 소유였던 고풍스러운 대저택이었고 루스는 집을 유대적 전통과 조용한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그녀가 한국에 남기로 결정한 데에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있었다. 한국 사회의 속도감 있는 변화, 사람들의 정직함과 실용성, 그리고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은 루스에게 삶의 새로운 균형감을 주었다. 그녀는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조용한 평화로움에 매료되었다. 또한 한국의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몇몇 독립서점과 지역 도서관에도 기부를 시작했다. 그녀의 자산은 여전히 뉴욕의 금융사들이 관리하고 있었고 루스는 단 한 번도 그 재산을 자랑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의 재산은 너무 커서 개인 명의의 부동산과 기업만으로도 정확한 총액을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그 모든 부는 그녀의 손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루스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여성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금 더 쉽게 웃고 조금 더 자주 눈을 맞췄다. 청소 중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다 흑백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루스였다. 그녀는 커다란 번거지를 쓰고 웃고 있었다. 옆에는 또 다른 여인. 눈이 닮은 걸 보니 아마 언니일까?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 책장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다. 그날 저녁 루스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이 사진 어디서 찾았어요? 서랍장 안쪽에요. 너무 예뻐서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루스는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내 언니예요. 전쟁 중에 헤어졌죠. 그리웠지만 꺼내볼 수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민정 씨, 내가 매일 당신을 기다리는 거 알죠? 알아요. 그런데 그게 청소 때문이 아니란 것도 알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곁에 앉았다. 알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작은 일이었다. 루스가 좋아하던 유리 찻잔을 떨어뜨리고 당황한 듯 손등을 문지르고 있었다. 나는 조심히 다가가 멍든 부위를 살펴봤다. 언제 이렇게 다치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제였던 것 같은데. 그날 이후 나는 청소 외에도 그녀의 상태를 조금 더 살펴보기 시작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속도가 느려졌고 커피잔을 쥔 손이 자주 떨렸다. 말을 하다가 단어가 끊기고 가끔은 멍하니 한 곳을 오래 바라보기도 했다. 루스는 애써 웃었다. 나이 탓이에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루스가 혼자 병원에 다녀왔다. 돌아온 그녀는 말이 없었다. 저녁 내내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던 그녀는 내가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서려 할 즈음에 조용히 말을 꺼냈다. 민정 씨, 나 조금 지쳤나 봐요. 의사가 쉬라고 하네요. 어디가 안 좋으신 건데요? 약 드세요? 조금 복잡해요. 머리도 심장도 그냥 전부가 피곤한 거겠죠.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나는 더 묻지 못했다. 다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울었다. 루스는 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늘었다. 일주일에 3번이던 방문은 매일이 되었다. 청소보다는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그녀의 이마를 식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민정 씨. 네, 루스 선생님. 당신이 있어서 무섭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어느 날 겨울이 막 시작되던 오후였다. 밖에는 잔설이 흩날리고 있었고 루스는 유난히 말수가 줄어들어 있었다. 평소처럼 조용히 집 안 청소를 마친 나는 루스의 거실로 향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가 내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오늘 내 생일이에요. 낮게 깔린 목소리였다. 나는 놀라 손을 멈췄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이 노부인의 생일. 순간 마음 한켠이 쿡 찔렸다. 무언가 해주고 싶었다. 그저 청소하러 온 사람일 뿐이지만 그녀가 혼자 외롭게 이날을 보내는 건 너무 가슴 아팠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는 황급히 근처 마트에 달려가 작고 초라한 조각 케이크 하나를 샀다. 거기에 촛불 하나를 꽂아 돌아왔고 서툰 손으로 해피 버스데이 루스라고 손글씨 카드를 써서 건넸다. 이런 거 40년은 넘게 못 받아봤어요. 루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루스의 가족 이야기를 들었다. 전쟁으로 잃은 부모, 차갑게 등을 돌린 친척들, 젊은 시절의 배신, 그리고 결국 사람을 믿지 않게 된 살.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루스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당신만은 달라요. 처음엔 그냥 청소하러 온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 하루의 햇살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흐르지 않으려 애써 참았지만 목을 대는 자꾸 떨렸다. 그날 이후 루스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를 딸처럼 대했고 나는 그녀를 진짜 가족처럼 돌봤다. 매주 함께 식사를 했고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으며 작은 소품 가게에 들러 루스가 좋아하는 옛 유럽 스타일 머그컵도 같이 골랐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고 나 또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우리 둘 사이에는 피보다 짙은 무엇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사람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봐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 거란 걸 알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분이에요. 비 오는 수요일 오후였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내 휴대폰이 울렸다. 루스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느렸다. 민정 씨 이번 주는 오지 않아도 돼요. 내가 병원에 좀 다녀와야 해서.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같이. 아니에요. 혼자 가고 싶어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그럼 병원 다녀오시고 나서 꼭 연락 주세요. 제가 국 끓여서 들고 갈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정말.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 그녀에게선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무슨 일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자 나는 불안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 정민정 씨 맞으시죠? 저는 루스 코엔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약속된 장소에 갔다. 고풍스러운 건물 4층. 책이 빽빽이 꽂힌 사무실에서 한 중년의 남자가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루스 씨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과 직접 남기신 편지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사랑하는 민정 씨에게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었고 동시에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당신은 나를 청소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내 늙고 주름진 손도 반복되는 말도 흔들리는 기억도 끝까지 마주봐줬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단지 조용히 사라진 노인으로 끝났겠지만 당신 덕분에 나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보답으로, 아니 내 사랑으로 작은 선물을 남깁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길 바라며, 그리고 부디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길 바라며. 셜롬 마이 디러스트. 위드 올 마이 하트. 루스. 편지 아래엔 유언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눈을 의심했다. 루스는 나에게 그녀가 소유한 모든 자산의 80%를 남겼다. 서울 근교의 대저택, 은행 계좌, 미술품, 심지어 해외에 있는 부동산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내 이름으로 넘어왔다. 변호사는 조용히 설명했다. 루스 씨는 자식도 형제도 남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암 투병 중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마지막 해에 당신을 만나고 내용을 전면 수정하셨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직 편지를 가슴에 안고
그녀가 앉던 소파 앞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울었다. 그 집엔 아직도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다윗의 별이 그려진 촛대, 무화과 잼의 유리병, 그리고 그녀의 웃음이 스며든 쿠션과 담요. 나는 매일 집안을 돌며 먼지를 닦는다. 예전처럼 그녀가 거기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가끔 루스가 말하던 그 말을 따라 속삭인다.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건 무의미했다. 단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루스가 남긴 자산은 평생 쓰고도 몇 세대가 남을 만큼의 규모라고 했다. 해외에 숨겨진 미술품만 수십억 원대, 미국 동부의 오래된 건물들, 스위스 은행 계좌, 그리고 그녀가 살던 대저택을 포함한 국내 부동산까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재산이었다. 내가 알고 지냈던 그 조용하고 다정한 노부인이 세상이 알지 못한 억만장자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몇 주 뒤 나는 모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손에 청소 장갑을 끼고 있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트렁크에 걸레와 세제를 챙겨 넣었다. 왜 아직도 그 일을 하냐고요? 가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 나는 대답 대신 웃으며 말한다. 이 일이 나를 지켜줬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힘들지 않으니까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루스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다. RUTH&M J FOUNDATION 여성과 노인, 청소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소규모 기금으로 시작한 이 재단은 지금은 장학금과 쉼터, 문화공간까지 확장되었다. 그녀가 생전 말했던 내가 세상에 기억되었으면 좋겠어. 그 바람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집, 루스가 살던 그 대저택은 지금 작은 예술 도서관과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매주 한 번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읽고 어른들을 위한 청소 워크숍을 연다. 사람들이 웃고 쉴 수 있는 공간. 루스가 원했던 세상.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루스의 거실에 앉는다. 다윗의 별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샤바 테이블에 손을 얹고 그리고 눈을 감고 속삭인다. 당신이 내게 준 건 돈이 아니에요.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고 사랑해도 된다는 확신이었어요. 세상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선물을 줬다. 그리고 나는 그 선물을 안고 살아간다. 여전히 내 손엔 걸레가 있고 가슴엔 루스의 온기가 남아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